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앞서 영상 보신 것처럼 국회 상황이 또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18개 상임위원장 가운데 11개 상임위원장은 민주당이 가져와서 국회에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 있지만 7개 상임위원장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어제 2시간 정도 만났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또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 사안 국회 언제쯤 정상화될지 한번 오늘 박정호 핫스팟에서 짚어보고요. 그리고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는 국회는 계속됩니다. 오늘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해서 또 운영위 전체회의를 통해서 일하는 국회가 진행이 되는데 이 상황 현장의 모습도 박정호 핫스팟에서 하나하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순서 화요일마다 만나는 분입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평택시 반갑습니다. 병의 김현정입니다. 평택시 병의 김현정. 제 주위에 김현정이라는 이름이 네. 참 많더라고요.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고. 제가 고등학교 때 남녀공학 다녔는데 김현정이 7명 있었어요. 6명이 여학생이었고 예. 저만 남자였는데 제가 사실 공부를 열심히 안 했거든요. 네. 운동을 좋아하고. 근데 마침 그 같은 이름의 여학생들이 공부를 다 잘하더라고요. 아이고.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 시대 때는 고등학교 때 보면은 이게 전교 석차를 현관문에 이렇게 붙여놨었어요. 네. 그 김현정이 막 상위권에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닌 거야. 그래서 제가 창피해가지고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했어요. 오, 뭐 진짜로, 이게 좋은 진짜. 영향을 줬네요. 예. 이름이. 요즘에는 근데 정치하면서는 약간 손을 보고 있어요. 왜요? 그러니까 CBS의 김현정 기가 너무 유명해가지고 네이버에 김현정 치면 항상 CBS 김현정한테 밀려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네이버에 김현정 치면 네. 126명가가 나오는데 네. 그 중에 거의 90%, 99%가 여성이에요. 아유, 또 분발을 하셔야겠습니다, 의원님. 근데 지금은 네. 그 국회의원들 따로 빼놔가지고 항상 첫 번째 뜨긴 첫 번째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첫 번째 노출되는 경우도 많았었거든요. 네. 그만큼 제가 그거를 나름대로 정치인으로서 의식해가지고 방송 활동도 많이 하고 제가 활동한 것들에 대해서 보도자료도 많이 내가지고 그 노력들 많이 했어요. 그것도 하나의 선한 영향력인 것 같아요. 그러네. 학창 시절에도 김현정이라는 이름이 좋은 영향을 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고 화요일에는 저희 네. 오마이 TV에 오셔가지고 함께하고 계신데 네. 지금 국회 상황 어제도 제가 뭐 현장 방송을 했고 지금도 이 영상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너무 답답해하세요. 그러니까. 아, 이게 웬일이냐? 우원식 의장 믿었는데 이러면 안 된다. 아니, 또 어떤 분은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의견 좀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원식 의장이면 믿어도 될 것 같고요. 그래요? 예,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그 여야 간에 네. 지금 협의하는 그런 그 것들도 좀 필요하고 또 우리 국민들이 이제 중도나 뭐 또 보수층도 있기 때문에 네. 그 국민의힘한테 명분을 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일단. 이번 주는 절대로 안 넘길 것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요? 예. 이번 주 안 넘긴다? 예. 그러면 오늘 화요일인데 수목 금 네.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예상하는데 목요일 날 저희가 본회 열리는 네, 네. 날이니까 그 목요일까지 합의 안 되면 목요일 날 열어서 네. 우리 단독으로라도 상임위 나머지 7개 상임위 구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네. 그렇게 할 것이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6월 20일 목요일 오후에는 본회의가 열려서 네. 나머지 상임위원장이 결정을 할 거다. 원래 어제 저희가 본회의 여러 네. 날 요청했던 날 아니었습니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보했기 때문에 우원식 의원도 그런 명분 쌓기 하는 그런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명분은 쌓고는 있지만 지금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 아까 추경호 원내대표 얘기도 네. 법사위 내놔라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내놓을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유, 그건 안 되죠. 아니 법사위를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누가 만들었어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다못해 네. 법사위를 국민의힘에서 하면서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음. 좋다 이거 100번을 양보해가지고 뭐 윤석열, 김건희를 방탄하기 위한 것들은 100번 양보해서 네. 수직적 장정 관계를 극복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진 정당이니까 인정한다 하더라도 수많은 민생 법안도 다 발목 잡았잖아요. 네. 그 방탄하기 위해서. 아하. 그러니까 하다못해 상임위에서 여야 간에 합의된 내용들 있잖아요. 네. 합의된 내용이라든지 비쟁점 법안들도 많잖아요. 근데 빨리 처리해야 될 법안들. 그런 법안들조차도 상임 법사위가 열리면 특검법까지 같이 처리될까 봐 그걸 두려워가지고 상임 자체를 안 열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 국민들은 이번 21대 국회에서 그렇게 국회 운영하면 안 되고 효능감 있게 민생 경제도 챙기고 의혹에 대해 규명하라고 심판했기 때문에 네. 그것을 다시 뭐 국민의힘한테 줬다면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본인들이 자초한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하다못해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에 법사위 지난번에 양보했을 때도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때 비대위원이었거든요. 그때도 전 개인적으로 대단히 반대했었는데 그 우려했던 지점이 나타난 거거든 그 동안에. 네. 근데 하다못해 그때에도 그 우리 그 여야 간에 항상 이런 논쟁을 할 때마다 대안으로 얘기했던 게 법사위의 기능을 바꾸자. 그러니까 채구자고 심사권만 주자. 네, 네. 그리고 뭐 법안 심사권까지 지금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 제도 개혁을 하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아무런 논의도 안 하다가 그냥 넘겨주기만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법사위는 절대 양보하면 안 되고 네. 그 앞으로 예를 들어 여야가 논의를 해서 정말 법사위는 체계자고 심사만 하는 그런 위원회 그리고 그 저기 그런 거로 제도 개선을 완전히 이룬 다음에 상임위에서 바로 이제 그 본회의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체제를 바꾼 다음에 법사위를 넘겨달라고 하면 그때는 논의해볼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네. 지금은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 법사위는 뭐 넘겨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정리하신 거고.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거죠. 아니 국민들이 볼 때 협상하고 협치하고 이게 국회 모습 아니냐. 그 얘기 계속한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런 주장은? 정말 내로남불이죠. 어. 그 전현 의원이 막 이중자 때 내로남불하면서 막 상임위에서 막 이렇게 피를 토하시던데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죠. 아니 2년 동안 역대 최대의 헌정사상 최고의 그 2년 사상 저기 민주화 이후에 14차례의 네. 거부권 행사하면서 대화 협치를 다 부정한 게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 네. 이런 그래놓고 이제 와서 예. 무슨 대화 이제 와서. 협치를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변하는 모습을 보여야 그 다음에 협치지. 지금 상황으로서는 전혀 협치 뭐 말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아니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만 뭐 대화 협치라는 건 상대방이 있는 건데 무슨 우리만 대화 협치를 합니까? 아니 우리만. 대화 협치는 먼저 대통령이 먼저 그 입법권을 존중하는 것을 보여줬다라고 하면 이런 네. 일이 벌어지지도 않았죠 사실은. 아, 근데 그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를 바꿀 생각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국정기조 안 바꾼다며요. 그러니까요. 바꾸는 모습이 안 보이기 때문에 국회도 네. 이거 총선 민심을 따라 가지고 총선에서 국민들이 명령한 거에 따라 가지고 국회에서 일을 해야 된다. 법대로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 그 이제 반영하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그냥 뭐 알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총선에 민의를 받들어 갖고 우리가 이제 심판의 도구로서 그 실천을 하는 건데 네.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평가들은 또 우리가 국민들한테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 책임 정치를 저희는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책임 정치를 하고 있다. 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면 이번 주 목요일 20일 그때가 D-Day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렇게 상임위원장 다 가져오게 된다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에 들어올 명분도 없고 국회 아예 안 들어오는 게 아니냐. 그러면 또 야당 민주당의 독주 체제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또 여기에 대한 비판도 여론이 좀 만들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일각의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은요. 네. 지금도 충분히 명분을 만들어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아니 민생 경제 챙기겠다. 야당에서 법사위 운영이 뭐 이렇게 가방위를 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은 7개의 상임위가 전부 다 중요한 경제와 민생 그리고 외교 국방 네. 이런 거 관련된 국가 운영 관련된 것과 경제 상임위만 다 알짜배기만 남겨놨거든요. 그러면 들어가서 산자위, 정무위, 뭐 기재위, 국방위, 외교, 정보 다 들어가 있잖아요. 7개에 들어가서 우리가 정말 야당에서 저렇게 일방적으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들어가서 우리가 효능감 있는 정치를 보이겠다 이렇게 하면서 들어오면 되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또 새로운 평가를 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어느 국민들이 지금 저 국민의힘이 지금 이렇게 보이콧하고 있는 여당의 책임 완전히 방기한 상태에서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아유 저 야당이 잘못했네라고 하는 국민들이 있습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중도층을 포함해서 네. 그 아주 일부 극단적인 보수층 외에는 아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네. 자, 시청자분들 민주당이 지금 상임위 활동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마이TV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뭐 인사 말씀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보고 또 김현정 의원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정무위인 우리 김현정 의원님은 아직 상임위 데뷔도 못하고 있죠.
아 그러니까 저희만 지금 상임 열지 못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이 두 가지 종류 나눠졌어요. 네. 상임위 대비한 의원들, 대비하지 못한 의원들.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가 없어요. 상임위원장이 없어서 상임위원장이 없어요. 상임위를 열지 못하고 네. 매일 정책 조정회의만 월요일마다 어제도 했어요. 이거 지난주에도 뭡니까? 하고 아, 그래서 상임위 공보 대비를 모임만 하셔야 하고 있어요. 공보 공보 모임만. 모임만. 회의를 해야 되는데. 상임위 열어야 아. 되는데 상임위원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뭐 기다리거나 뭐 이번 주 넘어가면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자도 이제 어제 상임위원장 다 있어야 그러자도 돼요. 어제 우리 정무위에서 회의에서 우리 김건희 네. 그 저기 국민권익위가 저희 소관 기관이거든요. 정무위에 네네. 거기서 그 종결 처리한 건에 대해서 청문회 추진하기로 했거든요. 아, 그 청문회 추진하려면 열려야 되는데 열려야 되는데. 안 열리면은 저희가 먼저 우리 저 지도부한테 예. 빨리 그 원구성 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주 중에 안 하면은 네. 상임위 단독으로라도 우리 민주당에서 상임위원장, 정무위원장 그걸 위해서라도 선출하자라고 네. 제안할 것까지도 어제 결정했습니다. 그래요. 중요한 게 안건이 있기 때문에 이걸 더 미룰 수가 없다라는 거고. 산자위도 마찬가지예요. 산자위도 마찬가지고 네, 액트지오 네. 의혹, 이 석유 대박 의혹 이거 어떻게 할지 따져봐야 되는데 아직 못 열리고 있다.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있잖아요. 예. 어제도 잠깐 그런 얘기 했는데 7개 상임위 중에 산자위 정무위 때문에 더 지금 보이콧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다그 전략적으로. 윤석열, 김건희랑 연관된 네. 내용들 아닙니까 이것도. 오히려 뭐 법사위나 뭐 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과방위 이런 것들 뭐 어차피 넘어갔지만 네. 나머지 특히 정무위나 산자위 같은 경우도 열게 되면 상임위원장을 뭐 임명해서 열게 되면 이것도 곤란하다. 끝까지 버텨보자 이런 것 같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예. 결국은 자승자박이고 자기 발등에 저기 찍을 도끼, 거예요. 발등에 왜냐하면 결국은 저희가 지금 최혜병 특검법 법사위 통과됐잖아요. 네. 결국은 본회의 올라가면 그거 부결시키서라도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본회의 들어오고 이렇게 망신살 뻗치는 오히려 명분이 없네요. 그렇게 들어오게 되면 오히려 명분까지 재표결할 때. 명분까지 다 잃고 뭐 신뢰도 다 잃고 뭐 그렇게 되는 그 결과를 스스로 초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국민의 의원들이 잘 판단해야 된다. 아마 이제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들어가서 싸워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국민의힘이 어떤 명분을 삼아서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민생 또 우리 서민들의 삶을 위해서 들어오는 것 말고는 다른 명분은 있을 수 없다. 근데 그것도 네. 그 국민의힘에서 의총에서 보면 들어가서 싸워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다라고 하는데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된 내용을 보면 그 이유가 상임위원장 하고 싶어하는 중진 의원들이 있다는 거야. 그게 아니 그게 지금 무슨 그러면 안 되죠 진짜. 그러니까요. 네. 이게 지금 그 대한민국을 진짜 책임지는 여당의 모습입니까? 참 국회 상황이 답답합니다. 아무튼 정무위는 예. 좀 빨리 들어와. 정무위는 빨리 좀 들어와 주세요. 할 게 많습니다 저희가. 할 게 많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이제 화면을 통해 가지고 제 화면, 제 모습 아래가 과방위 모습입니다. 국회 과방위 전체 회의장인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장관 이렇게 뭐 이름이 나오죠. 김홍일 방통위원장 이름이 나오는데 지금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과방위 오늘 열립니다. 그런데 현안 질의를 하기 위해서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장이나 아니면 방통위원장이나 과기부 장관을 나오라고 했어요. 오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안 나오죠. 안 나온다. 그러니까 이거 안 나오고 아이, 그렇게 하기로 나와야 했잖아요. 되는데. 그래서 무슨 우리가 원래 그 노조가 있잖아요. 예.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하잖아요. 그런 노조들은 이 노동자성이 우리 법상으로는 인정이 안 돼서 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권을 존중받고 싶어서 왜 노조를 만들잖아요. 그런 그 불법 노조인데 그걸 법의 노조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법의 노조 같은 거 만들어서 무슨 이상한 자체 특위 만들어가지고 법의 노조. 그거 아무런 효력도 없는 걸 그죠? 문호등 무임금에 법의 노조 만들어가지고 그게 무슨 특이한 거고 우리가 매주 하고 있는 그 정책 조정회의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냥 자기네들끼리 그렇네. 회의하는 네. 거기에는 또 장차관도 불러갖고 물어보고 막 한다며요. 정보인산에 나가더라고요, 그건 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하는 이게 지금 저건지 못하겠어요. 여기는 안 나오고 예. 진짜 이 국회 이 회의는 안 나오고 예. 국민의힘 특위는 찾아가고 있는 모습들. 그러니까 저 윤석열 대통령이 뭐 옛날 네. 지난번에 그 보수층 결집시키려고 이제 어. 기재로 사용한 건데 화물연대 파업할 때 강경 대응하면서 뭐 불법은 용납할 수 없다 막 그랬는데 네. 저것도 일종의 불법 아닙니까? 아, 저런 행태들이 그렇네요. 아니 왜 국회에 들어와서 왜 국회법에 따라서 이렇게 들어오진 않고 왜 네. 특위를 만들어가지고 근거도 없는 걸 만들어서 거기에 우리 저 고위 공직자들인 장차관들을 거기다가 소환해서 그렇게 합니까?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김현정 의원이 생각하는 D-Day는 이번 주 목요일 20일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다음 주에 대정부 질문도 있고 네. 그렇죠 교수들 대표연들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일정이 다 많아요. 많습니다. 그리고 뭐 내일까지 그 대정부 질문 할 의원들 다 신청받고 있어요. 그래요? 예. 신청하셨습니까, 의원님? 아니 아직 지금 못했어요. 하실 거예요? 그 고민 중이에요. 고민 중이에요? 예. 이 과연 초선까지 돌아올지. 그래요. 상임위부터 빨리 여셔가지고 상임위 대비부터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 이거 시간 자꾸 끌잖아요. 그러면 뭐 우리 민주당 지지층이나 우리 당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그 상임위원장을 못 찾고 있는 7개의 네. 소속돼 있는 의원들이 못 참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집단적으로 그저 의장실 찾아갈 것 같아요.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 일하고 싶다고. 일하고 싶습니다. 피켓 하나 들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 현장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추경호 원내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만나는 그 현장 여러분께 제가 생중계로 보내드렸었는데 현장 보여드렸었는데 그때 댓글이 너무나 화를 많이 내시더라고요. 너무 답답해하시더라고요. 답답하죠. 이 여론을 우원식 국회의장은 확실히 알아야 된다. 또 일하지 못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심정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저희가 매일매일 지켜보도록 체크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어제 민주당에서도 중요한 일정이 있었죠. 중앙위가 열렸습니다. 네네. 이 중앙위가 정말 중요해서 저희도 생중계하기도 했고 많은 분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었던 중앙위원회였는데 네. 뭐 결과는 뭐 이 당에서 계속해서 추진해왔던 그대로 다 된 거잖아요. 예, 84.23%로 통과됐죠. 84.23%. 예. 오. 이거 상당히 뭐 거의 뭐 대부분이 찬성하는 네. 투표를 해서 통과가 됐네요. 예. 그리고 사실은 현장에 계셨죠, 의원님? 예, 있었어요. 제가 이제 더원협 회장을 오래 했잖아요. 네. 원내 지역위원장 협의회장. 그 이제 원내 지역위원장들이 전부 다 이제 원내 그 같은 지역위원장이잖아요. 지역위원장들이 중앙위원이거든요. 네. 중앙위원이 한 60명 됩니다. 저희 당에. 그래서 그런 현직 국회의원하고 지역위원장들하고 이제 지자체장들 등등 이제 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 당이 그 전에 가장 개혁적이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중앙위 체제였거든요. 중앙위에 이렇게 이제 한 500여 명 되는 분들이 모든 주요한 의사결정을 다 해온 거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런 중앙 의사결정 과정에 당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주장들도 했었는데 네. 그 대표적인 게 하나가 한 가지만 딱 보면 뭐냐면 저희 당 대표랑 최고위원을 뽑을 때요. 네. 중앙위원회에서 일단 1차 컷오프를 합니다. 중앙위원회에서. 중앙위원회에서. 네, 그 다음에 거길 하고. 통과해야지 네. 본선에 나가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그 중앙위원회에서 그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네. 지난 지금 현재 최고위원들을 했을 때도 최고위원 후보가 16명인가 그랬는데 1차 8명으로 컷오프 시켰거든요. 중앙위원회에서 8명이 컷오프 당했는데 전부 원외만 컷오프 당했어요. 8명까지가 현직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중앙위원회가 저기 원내 중심으로 다 보면 아까 구성원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네.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국민의힘은 원외의 최고위원들 많이 당선되잖아요. 오히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런 차이에서 기인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전당대회 때 제가 그때 이제 비상대책위원 일대여서 잘 아는데 네. 그걸 바꾸자. 중앙위원회 컷오프제 없애자고 주구장창 주장했는데 결국은 당 대표만 없애고 최고위원은 못 없앴어요. 그렇게 절충을 해서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는 예. 그러니까 뭐 한 발짝씩 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예.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면 그래서 중앙위원회를 이제 열었는데 네. 이번 당원당규 개정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이제 그 연석회의를 했었어요. 전국의 지역위원장들 연석회의에서도 토론을 좀 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이 당원 개정안에 대해 최고위에서 의결하고 당무위도 올리고 그다음 네. 중앙위원회가 올린 건데 그 당무위원회나 이런 데서 그 반대 의견이 많이 나올 거다 중앙위원회에서. 왜 그렇게 예상하는 이렇게 거죠? 뭐 그뭐저 다수의 중진 의원들이 벼르고 있다 뭐 이런 등등 얘기들이 막 돌았어요. 예. 그 긴장감이 좀 있었네요. 그래서 이제 저를 비롯해서 네. 그 잘못된 당원당규 이번에 내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이거를 반대하는 것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나아가는 그 방향이나 그 시대 정신에 진짜 역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 반대로 우리가 저처럼 이제 반드시 이걸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의원들과 네. 중앙위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 중앙위원회는 한 번도 거의 그 동안에 모여서 한 적이 없어요. 대부분 그냥 그 의장이랑 중앙위 예. 의장이나 이렇게
몇 분하고 최고위원들 정도만 있었고 대부분 그냥 유명무실했었네요. 카톡으로 온라인으로 이제 투표하고 결과 발표만 그냥, 셋이 하고 예. 그랬거든요. 토론도 그렇게 안 되고. 예.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래서 그 반드시 오프라인에서 토론회 장을 열어달라고 요구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그 중앙 당사에서 열린 거예요. 아, 그 전에 그렇군요. 당 대표실에서 했어요. 맞아요. 저 제 기억에도 예. 그렇습니다. 그냥 그래 형식적으로 했는데 예. 이번엔 중앙당에서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저처럼 생각하는 의원들이 우리 연락을 막 했어요. 저도 이제 더원협 회장을 했으니까 우리 원외 지역위원장들하고 그렇죠. 우리 저 더원협 출신 저 당선자 의원들한테 네. 내일 꼭 좀 참석해 달라. 아, 중요하다. 참석하고 좀 이렇게 그 발언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했고 네. 저도 이제 그 자리 딱 갔죠. 가서 이제 반대 의견이 나오면 바로 저도 이제 그것을 제압하는 찬성 의견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시작부터 1시간 반을 했잖아요. 네. 당원전도 꽉 찼고 어, 한 명도 반대 의견이 안 나와요. 그거 보셨잖아요. 나 그래서 저 뭐지? 놀랐어요. 한 명도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한 명도 반대 의견 얘기 안 하는 그런 중앙위가 됐고 또 투표 결과도 어떻게 네. 보면은 거의 대다수가 찬성하는 그런 쪽으로 의결이 됐습니다. 네. 그럼 열심히 괜히 이제 준비하셨네요, 의원님. 근데 아니 어쨌든 그런 것들도 사실은 또 정보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정말 저는 이번 예. 당원 당규와 관련해서 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원외 지역위원장 할 때 항상 느꼈던 것이 저도 이제 더원협 회장도 하고 비대위원도 하고 대변인도 하고 해서 당무와 관련된 사실 중요한 보직은 다 해봤잖아요. 네. 들어가서 있으면 이제 원내위원들하고 섞여서 같이 이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 들어가 보면 너무 현실을 모르세요. 현역 지금 의원들이. 지금 저희 당원 당규가 예. 자꾸 형식 논리적으로 과거에 부정부패 뭐 그래서 기소했을 때는 뭐 이렇게 저기 정지시킨다 뭐 이런 조항들을 강화시킨 게 이거 대단히 개혁적이다 네. 이런 얘기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당원 당규는 시대에 따라서 바뀌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그게 흐름이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단 말이죠. 서슬퍼런 윤석열 검찰에 검찰 공화국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표적 수사를 밥 먹듯이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주장하고 있고 네. 그 타겟은 왜 자꾸 이재명 대표라고 생각합니까? 이재명 대표가 아니잖아요. 이재명 대표도 대표적으로 그 표적 수사의 대상이 된 뿐이지 다른 우리 당 의원이라든지 전직 그 장차관들부터 해서 많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 조항을 두면은 그냥 그 상대 그 우리한테 경쟁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하고 국민의힘한테 나 잡아 가시오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운명을 결정해 달라라고 목을 내놓고 맡기는 격이 되는 왜 그런 당원 당규를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다승자박하는 걸 만드는 시대 상황에 따라 바꿀 수 있다는 네. 거죠. 그리고 다시 그런 윤석열 검찰 같은 게 종식되고 다시 그런 시기가 오면 다시 또 바꾸면 되죠. 그때 가서. 그렇죠. 그죠? 이게 뭔가 이 한 번 정하면 안 바뀌는 게 아니라 그 네. 시대에 맞게 그럼요. 민주당을 위해서 바뀌어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내용적으로 봐서도 지금 시대 상황에 맞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이 171석이고 당원이 뭐 250만, 500만 네. 하는 그런 거대 정당에서 저희 당원 당규가 너무 딱 그 규격화되어 있어요. 너무 유연성이 없어요. 근데 그 유연성이 없다 보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을 때 대응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때 가서 또 내부 자승자박. 분란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게 자승자박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기 대선 1년 전 사퇴 조항에 예외 조항 두는 것도 사실 예외 조항 없는 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럼 예를 들어서 1년 전에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이재명 대표 출마도 못 하는데 예를 들면 저기 네. 당 대표 출마한다는 걸 전제로 한다면 그런 조항들은 국민의힘도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연성을 두자는 거지. 그게 무슨 그 뭐 이재명의 사당화 뭐 1인 연임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렇게 자꾸 갖다가 왜 프레임을 갖다 씌우는지 모르겠다고. 아하. 그리고 저는 그것보다도 그 이전에 예. 지금이 저희가 당내에서 이럴 때입니까? 그렇죠. 지난번에도 의총에서 우리가 이제 그 23개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었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이견들이 좀 있었어요. 의총에서. 전 그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논의 안 하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 그 주장인데 일견 맞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얘기로 들어봤으면. 근데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21대 때
우리가 저기 윤석열 정권에서 국민에게 혹독하게 심판을 냈고 우리를 도구로 쓴 건데 그 23개 법안들이 뚝딱해서 갑자기 그 만들어낸 게 아니라 지금 21대 때 전부 다 우리 맞아요. 당의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다 올렸던 거를 국민의힘에서 막 무산시키고 막 이랬던 법률들이거든요. 그걸. 급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그거 상징적으로 딱 그렇게 하고 이렇게 저기 세게 그 강한 네. 그 민생 정당의 모습을 보이겠다라고 한 건데 그렇게 얘기하면 김 빠지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또 저 여당에서 공격하잖아요. 저거 예, 봐 예. 내부에서도 저런다. 근데 저는 뭐 그 다양성을 존중하고 그 충분하게 토론을 거치고 수기 과정 거치는 거에 반대하는 건 아닌데 네. 지금은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그럴 때가 아니다. 지금은 이제 막 개문 발차해 갖고 막 예, 하는 상황에서 내부에서 지금 일치 단결해서 윤석열 정권과 지금 싸울 때죠. 예. 어떻게 보면 지금 비상사태 전시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저 그렇게 없잖아요. 봐요. 예, 그렇게 봐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평화 시대의 그 논거, 그 규칙, 그 법령을 가지고 그다음에 그때 뭐 논의했던 걸 가지고 지금의 상황에 될 수가 없다. 그럼요. 지금 비상상태에 맞는 전시 상황에 맞는 그런 모습 민주당이 보여야 된다. 비단 민주당뿐만 아니고 국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서 제발 일 좀 하게 해달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당원 당규도 이 비상사태에 맞는 당원 당규로 지금 바뀌었다. 당원 개정이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뭐 이어서 상임 얘기 나왔으니까 이거 정리 좀 하고 가죠. 네.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 네. 정무위에서 이제 하겠다고 하신 게 뭐 정무 현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용, 그 네. 취지 이것 좀 한번 들어보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예, 일단은 우리 국회법에 보면 음. 국회법 65조에 따르면 네. 상임위에서 주요한 안건 심사와 국감 국조에 음.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음. 청문회를 열 수 있는 근거는 분명히 있고 근거가 있다.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채택한 사람들이 나오지 않거나 그러면 똑같이 아. 증인 감정법에 의해서 동행명령권도 발부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이제 국정조사 가기 전에 우리 상임위 자체적으로 분명히 이 시시비를 가려야 된다라는 네.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죠. 음. 그 이전에 이제 그래서 저희가 어제 상임위에서 결정한 건 세 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로는 그 원구성을 요청하는 거예요. 빨리 상임위원장 그 국민의힘에서 그 내정해서 선출하는 절차를 밟아달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독단적으로 하겠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네. 상임위원장 우리 민주당이 하서라도 추진하겠다. 이게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청문회를 이제 추진하겠다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이번 주에 그 청문회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환기가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 아마 목요일 일이 될 것 같은데 그날 이제 저걸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그 저기 간담회. 자담회 이거 관련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걸 고발했던 참여연대라든지 이런 관련된 분들 모시고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네. 자담회 형식의 간담회 추진하기로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결정한 상태이죠. 이게 어떻게 뭐 열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상임위원장이 뭐 관건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게 되면 빠른 뭐 속도전은 안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또 막 이제 뭐 올리는 거에 대해서 막 또 이런저런 이유로 막 저거 하겠죠. 예. 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 빠르게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상임위원장 18개 다 민주당이 가져와야 되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효능감을 느끼기 위한 국회를 위해서는 좀 위원장 자리가 중요하다. 네. 뭐 법사위도 마찬가지고 과방위도 저희가 10시에 이 현장 중계를 또 여러분께 생생하게 해드리겠지만 법사위 뭐 과방위 오늘 또 운영이 11시에 열립니다. 네, 거기서도 네. 아마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에 대해 대통령실 향한 여러 가지 발언이 나올 것 같은데 상임위 위원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요.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정무위도 뭐 그게 중요하다. 예, 그래도 뭐 이렇게 상임위원장이 국민의힘이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 김건희 명품백 그 수수와 관련돼서 국민적 의혹이 너무나 크고 안 좋기 때문에 여론이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막 무조건 거부만 하기 힘들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국회법에 보면 우리 그 정무위원 3분의 1의 그 동의가 있으면 입법 청문회를 또 열 수 있어요. 입법 청문회 통해서 저희가 진상규명 나서면 된다. 네. 사실 정무위 소속된 민주당 의원들이 열심히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저번에 다녀오셨어요? 권익위? 저 세종시요? 예, 세종시. 그때는 다른 거랑 겹쳐갖고 저기 어. 정치검찰
저기 조작 수사 특별대책단에 겹쳐갖고 저는 예. 세종시는 못 가고 그 당시 세종시는 충청권에 있는 의원들 중심으로 가기로 아, 이렇게 내부적으로 정해가지고 세종시에 있으니까 네, 그랬습니다. 워낙에 다른 일이 많다 보니까 네. 못 갔지만 권익위를 향해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네. 권익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 과연 권익위 직원들은 또 어떤 생각하고 있을까? 저 이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동안 사례와 비춰볼 때 너무 편파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기 그 심사하는 그 뭐라 그러죠? 그 조사관이나 뭐 아니 그 요거 이제 이렇게 예. 종결 처리하는 심사해가 결정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 전원위원회. 전원위원회인가요? 예. 그 15명인데 그중에 13명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들이라며요. 하, 그 사람들조차도 이거 너무 빠르게 결정하면 안 된다라고 더 조사해야 된다라고 의견이 대통령 관련해서. 나왔다라잖아요. 그 최소한의 정도니까. 양심만 그 있으면은 정도니까. 그 예.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네. 근데 결국에는 이 명품백 관련해 가지고는 뭐 이번에 순방 나갈 때 보니까 에코백을 들고 갔었잖아요. 그게 또 대비가 되던데 네. 들고 갔다 왔지만 명품백이 이게 어디에 있는지 명품백이 만약에 권익의 설명대로 이렇게 해소가 된다면 배우자들은 또 공직자의 배우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판단하게 될지 그러니까 부패 방지를 뭐 주된 업무를 하고 있는 권익위의 존재 이유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뭐 부정이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존립 자체를 부정하고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네. 반부패의 최후의 보루지 않습니까? 국민권익위가. 배우자 받았다고 공직자 당연히 공직자 때문에 이거 만든 조항인데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 제외 조항이 없다라고 이걸 그냥 묻어버린다? 그냥 권익위가 묻힐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그 권익위 국민권익위원장이 네, 검사 출신 윤석열 대통령 친구잖아요. 그 부위원장이 이제 그 후배 검사고. 네. 근데 이분들이 지금 당장은 이게 우리가 정말 윤석열 막았다. 대통령을 위해서 막았다라고 막 좋아할 것 같지만 네. 결국은 김건희 특검법 해야 되는구나라는 명분만 더 크게 쌓아줬어요. 김건희 특검법 이래서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그러니까 수사기관, 조사기관, 그러니까 권력기관은 못 믿겠다. 네. 뭐 권익위, 뭐 감사원, 검찰, 경찰 다 못 믿겠다. 그러니까 특검밖에 없다. 이런 그렇죠. 명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있잖아요. 검찰 출신 이 국가의 요직에 네. 정말 수십 명이 지금 저기 임명이 되어 있어요.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뭐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에도 네. 대여섯 명 정도만 있었대요. 근데 지금 수십 명이 장차관을 비롯해가지고 수십 명이 검사 출신 인사들을 다 채웠어. 그것도 국가의 중요한 요직들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도 그 검찰 출신들이라서 무조건 잘못됐다 이렇게 규정하는 건 아니지만 네. 검찰 출신 중에서도 본인과 친한 선배나 친구나 후배나 이런 사람들만 딱 갖다 요직에다 딱딱 그 박아놓으니까 그렇네요. 그런 사람들이 운영하는 그것도 중립성과 독립성이 대단히 중요한 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라든지 방통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조차도 김홍일 위원장. 예, 친구나 이런 검사 출신을 갖다가 선배, 놓으니까 예. 거기에서 결정한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신뢰를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네. 권익위도 있고 방통위도 지금 오늘 저희가 과방위 네. 현장 함께 지금 보고 있는데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과방위도 마찬가지로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김홍일 위원장 뭐 탄핵을 해야 된다. 뭐 탄핵하려면은 또 김홍일 위원장이 사퇴하고 또 다른 사람이 오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좀 복잡해요 지금 상황 지금 자체가. 지금 저희가 네. 이제 언론의 독립 그리고 표현의 자유 이런 걸 어떻게 더 잘 헌법 정신에 맞게 구현시켜 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네. 그 대통령의 최측근인 검사 출신 방통위원장의 독선적인 그런 독립성과 그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한 탄핵에 대한 고민만 하고 있고 네. 탄핵을 했을 때 그쪽에 쓰는 꼼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지 이런 거를 고민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지금 한심한 지금 노릇입니까 이게. 그렇네요.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네. 10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용산을 향해서 뭐 시위하는 듯한 느낌도 들고 그리고 정부 요직에 있는 사람들도 그 어떻게 이어나갈까 그 권력을 그런 생각만 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 서글픈 그런 현실인데요. 언론 얘기하셨으니까 이것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이재명 대표가 지난주에 법원 이제 출석을 하면서 검찰의 애완견, 언론을 향해서 검찰의 애완견 같다 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국민의힘에서는 독재자 예행 연습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뭐 희대의 망언이다 이런 얘기. 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표 독재자 예행 연습을 하냐
중대 범죄 실체를 국민께 전하는 언론을 애완견으로 매도한 이재명 대표 정파와 이념을 넘어서 기본 수준을 의심케 한다. 언론까지 협박하고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얘기할 자격 자체가 없어요. 국민의힘은 뭐 언론에서 비판을 한다라면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이따 이제 그 이유를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국민의힘은 그럴 자격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MBC 탄압하게 바이든 날림부터 해서 뭐 자기의 그 윤석열 정권의 전 쓴소리하는 언론들은 다 그냥 배제시키고 외국 갈 때도 그 수행단에다가 이러기 안 태우고 진짜 MBC. 쫀쫀하게 그랬었죠. 그렇게 쪼전한 복수하면서 도어 스태핑도 하다 중단하고 네. 지금 방송 장악에서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방통위원장 자기 장악하고 방심위원장 장악하고 그 저 MBC와 KBS의 저 마음에 안 드는 이사들 제거하려고 국민권익위 앞세워가지고 청탁금지법 이거 저거 갖고 전부 내친 거 아닙니까? 감사원에 감사하고 그렇죠. 고발하고 네. 이렇게 한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못하는 뭐 국민의힘이 그런 얘기할 자격 자체가 저는 없다라는 얘기를 먼저 좀 드리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죽했으면 그랬을까라는 저는 정말 짠한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 이번에 이 내용을 제가 그 정치검증 조작수사 특별대책단에서 활동하면서 그 내용들을 실제로 그 국정원 문건도 보고 이렇게 확인해 보면 네. 이거는 절차나 내용 면에서 정말 그 하자투성이의 판결이에요. 그냥 이건 아하. 충분히 다퉈봐야 돼요. 예. 근데 아주 그냥 그 법리적이거나 뭐 항상 뭐 이원석 총장이나 한동훈 뭐 등이 입만 열면 얘기하는 증거와 법리 뭐 이런 얘기를 떠나서 국민의 법감정이나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판결이 나온 것 자체가 정말 의아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당사자로서 그 표적 수사를 당하는 당사자로서 그 심정이 오죽했겠느냐라는 그 생각에서 보면 네. 그에서 나온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가 보니까 그 아까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네. 그 이제 지인으로부터 받은 영상을 보니까 그게 실제로 그런 용어들이 있더라고요. 그 8년 전에 이제 8년 전에 손석희 앵커가 네. 뉴스 브리핑에서 거기에 그 애완견이라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와치독도 나오고 랩독도 나오고 뭐 슬리핑독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랩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 이렇게 이제 뭐 주인의 무릎에서 이렇게 그 기원받는 그 애완견들이 이제 뭐 이렇게 간식이라든지 맛있는 걸 더 얻어먹기 위해서 막 네. 잘 보이려고 막 그 애교 떠는 거 그거를 랩독이라고 랩독. 하는데 그걸 애완견이라고 했다 뭐 이렇게 애완견의 표현을 직접 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거를 아마도 그 저기 이재명 대표께서 저기 인용하신 것 같고 네. 그런 관점에서 좀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좀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2016년 4월 27일 JTBC 뉴스룸 앵커 브리핑에서 당시 손석희 앵커가 워치독, 랩독, 가드독 그리고라는 제목으로 브리핑을 한 그 부분이 이제 회자가 되고 있는 거죠. 네네. 워치독은 뭐 감시견, 그러니까 이 권력을 감시하는 거고, 랩독 말 그대로 권력의 애완견 같은 언론을 뜻하고 주인의 무릎 위에 올라앉아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달콤한 간식을 받아먹는 그 안락함에 취해버린 언론이나 비판을 받는다. 랩독, 그러니까 애완견이라는 단어가 이때도 언급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언론이 어떤 행태를 보이냐에 따라서 어떤 보도를 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불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요건 관련해 가지고 예. 이화영 판결이 난 다음에 이재명 이재명 대표를 검찰에서 기소했잖아요. 네. 이게 기소를 하게 되면 이제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잖아요. 네. 그럼 프로세스가 한 3, 4일 정도 안에 피고인한테 그 공소장이 송달이 되고 그다음 7일이 지나면 국회에서 요구하면 네. 7일이 지난 시점부터 그 공소장을 법원에다 우리 국회에다 제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거 보고 이제 과거에 보면 여야의 의원들이 그걸 가지고 공소장 내용 가지고 이렇게 언론에다가 보도자료 내고 그러잖아요. 이번에 보면 7일도 되지 않았는데 네. 공소장의 내용들이 매일 쏟아져 나오잖아요, 기사로. 조선일보를 비롯해 가지고 보수 언론에서 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검찰에서 흘린 거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피고인이 뭐 아직 받지도 않았는데 공소장을 네. 네. 그걸 언론이 이미 알고 막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 이화영 판결에 대해서 검찰의 일방적인 공소장의 내용에 대해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막 그 기사를 쏟아내는 보수 언론들이 네. 왜 그러면 같은 사안에 대해서 1년 전에 그 3년 6개월에서 이거는
그 쌍방울 계열사의 주가 부양을 위한 곳이라고 판결했던 안부수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느냐. 아하. 두 가지 대해서 다 언급해야지 그 공정한 언론 아니라는 그 맥락 네. 맥락에서 얘기한 건데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당사 입장에서. 근데 그 표현, 그러니까 네. 그 단어 애완견이란 단어에 집중해 가지고 국민의힘에서 계속 비판을 하고 또 일부 언론에서도 이걸 문제 삼고 있는데 왜 그런 발언이 나왔는지 이걸 봐야 되는 것이고 또 국민의힘도 그럴 거면 윤석열 대통령의 그동안 언론을 향한 발언들 네. 또 이제 방통위의 2인 체제의 모습들 이걸 비판하고 난 다음에야 할 말이 있는 것이 지금 뭐 별로 국민의 입장에서도 할 말이 없다. 그리고 제가 여기 예. 이하영 판결 관련해 가지고 이 대북 송금권 관련해 갖고 작년 9월달에 그 검찰에서 체포영장 네. 법원에 청구했잖아요. 구속영장 청구하면서 청구했을 때 그 기각당했잖아요. 그때 그 이전에 이재명 대표를 인신 구속하기 위해서 검찰에서 정말 전방위적인 그 공세를 펼쳤어요. 네. 아시잖아요. 우리 뭐 국회 그 폭력적으로 압수수색하고 당사 압수수색하고 막 다 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거의 국회 오면서 거의 뭐 도어 스태핑 하다시피 언론을 통해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때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그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 기억나요. 뭐라 네. 그랬냐면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네. 그 조작 수사가 아니면 구속영장은 기각될 것이다. 그랬어요 본인이. 조작 수사가 아니라면 구속영장 기각. 그러니까 조작 수사 앞뒤가 잘 설명 안 되네. 그러니까 그 구속영장은 기각되지 않을 것이다. 네. 구속영장 기각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조작 수사가 아니라면 구속영장 기각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구속영장 기각됐잖아요 그때. 그럼 조작 수사다. 조작 수사라 반증이잖아요. 조작 수사잖아. 그런데 저희가 이제 가장 그 의혹을 제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때 네. 구속영장 기각됐잖아요. 음. 본인들은 혐의가 있고 소명이 충분히 된다 그래서 구속영장 청구한 거잖아요. 그것도 그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서 그렇죠. 정말 그 표적 수사 뭐 야당 탄압성 정치 수사 이런 비판을 다 감수하면서까지 자신감 있게 네. 구속영장 신청했는데 기각당했단 말이죠. 아하. 그죠? 예.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그런 경우에는 불구속 기소를 한답니다. 불구속 기소. 기소를 통해 다투는 거죠. 재판에서 다퉈봐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구속 기소를 할 거냐 불구속 기소를 할 거냐에 대한 인신구속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투는 거지. 네. 기소를 할 만한 충분한 혐의가 있다라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그럼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했으면 됐잖아요. 그 당시에. 네. 안 했잖아요. 안 했죠. 왜 안 했을까요? 뭔가 그렇게 기소했다가 나중에 무죄 나올까 봐 뭔가 불길을 하니까 네. 기소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하영 재판 끝날 때까지 두고 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합리적 의심은 뭐냐면 그래놓고 조작 수사했다는 거예요. 저희는 김성태 해유하고 네. 안부수 해유하고 그 이화영도 해유하고 이런 정황들이 쭉 있잖아요. 형량거래한 것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과 관련돼서 이번 재판부에서 아하. 판결하지 않았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유죄가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이와요. 그다음에 기소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뭔가 짜여진 각본대로 신나대로 간 거 아니냐라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는 반드시 조작 수사 여부에 대해서 그 특검을 통해서 규명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특검법을 발의하게 된 거죠. 그렇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네. 어떤 큰 그림을 계획을 갖고 어떻게 하면은 이걸 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엮을 수 있을까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계속 해왔고 네. 그 준비의 결과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중형 선고가 있었고 검찰이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거기에 대해서 기소를 하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한동훈. 옛날 생각이 나네요. 그 당시의 이 상황과 지금의 상황을 쭉 비교해보고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표적 수사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한동훈 당시 법무장관의 발언대로 하면 조작 수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작 수사가 저희는 맞다라고 생각하고 대북 송금 특검 하자라고 그렇네요. 지금 제안하는 거죠. 특검을 통해서 이것도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자 이재명 대표 얘기 나왔으니까 이거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언론의 관심은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하느냐 마느냐.
이 부분인데 뭐 6월 말에서 7월 초에 이재명 대표가 직접 입장을 밝힌다라는 예측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의원님은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뭐 7월 초에 네. 그 선관위 구성을 한다고 하니까 6말 7초 정도에는 이제 입장을 이제 본인 입장을 이제 밝혀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 네. 저는 뭐 사견으로 봤을 때는 뭐 연임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 뭐 지금 현재의 그런 그 윤석열 정권에 맞서서 이 192석이라는 그 거대한 야당을 통합적으로 이끌 리더십은 현재로서는 뭐 최선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에서 그렇게 지금 저는 연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음. 실제로 그 본인 입장에서 보면 네. 어떻게 보면 이 이재명 대표가 연임하게끔 하는 그 명분들을 또 윤석열 정권과 윤석열 검찰과 네. 국민의힘에서 주고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어요. 아하. 이렇게 지금 대놓고 표적 수사하고 야당 탄압성 정치 기소를 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여기서 그 대표직을 내려놓고 그냥 광야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우리 당원들이 그걸 원치 않는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지금 이런 상황들이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을 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결속하게 만든 명분을 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결단하는 게 중요하고 결단하는 데 있어서 이재명 대표는 이게 당 대표를 오래 하면 그만큼 또 리스크도 엄청나게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상처를만 책임을 져야 되니까 또. 상처를만 입게 되니까 네. 다시 대권과 대해서 지금도 아주 본인의 그 저거를 견고하게 쌓아놓은 상태에서 지지율이 있는 상태에서 굳이 이렇게 리스크 감수할 것이냐에 대해서 안 나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그 예측들도 있었고 네, 실제로 또 본인도 그런 생각들도 하신 것도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들을 봤을 때는 오히려 이제 이재명 대표도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오히려 더 강하게 네. 명분을 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출마하실 것 같아요. 출마할 것 같다라는 거. 해야 되고 예, 보수 언론에서는 많이 또 비판을 또 하더라고요. 이재명 1인 체제, 뭐 독주 체제고 또 맹탕 전당대회가 되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도 일각에선 뭐 비판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하겠습니까? 그리고 무슨 맹탕 예. 전당대회는 지금 뭐 어대한이라 해서 국민의힘이 또 예. 맹탕 아닙니까? 지난 그 김기현 대표 뽑힐 때도 그냥 뭐 윤석열 예. 대표 그때 윤석열 뭐 대표래. 윤석열 대통령의 말 어떻게 보면 한마디에 뜻대로 윤심대로 그냥 룰 다 바꾸고 맞아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해놓고 뭘 그렇게 비판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러니까 지금 비상 상황이고 비상 사태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대응이 필요하다. 뭐 결국에는 지금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결정하는 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맞을 것이냐. 네. 거기에 초점 맞추고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그 폭력적 국정 운영에 네. 대해서 비판을 했고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거수기밖에 안 되는 여당에 대해서 비판을 했잖아요 그동안에. 네. 그리고 민생 경제를 강조해왔고 그리고 여당과 윤석열 정부에서는 우리 야당에 대해서 민주당에 대해서 항상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얘기하고 그런 비판을 계속 해왔잖아요. 네. 이 두 가지 이 양쪽의 주장들이 총선이라는 그 장에서 부딪힌 거예요. 아하.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심판을 하신 거잖아요. 어느 쪽을 심판했습니까? 이 정부와 여당 쪽을 강하게 심판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네. 이쪽에서 주장할 만한 그 근거나 명분들은 사실 상실한 거죠. 그리고 아하. 이거에 대해서 그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앞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정부 여당의 심판의 도구로 민주당을 선택한 거에 대해서 효능감 있게 싸우고 민생 경제 회복시키는 것들에 대한 것을 그 성과로 보여줌으로 해서 국민께 평가받는 거로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게 맞지. 네. 여당에서 뭐 한마디 한다, 보수 언론에서 한마디 한다 그래서 여기에 일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뭐 이렇게 시간을 뭐 약간 딜레이한다든지 나는 이럴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렇게 21대 하다가 그렇네요. 오히려 우리 욕만 먹었잖아요. 네, 국민을 것도- 바라보고 네. 총선 민심이 뭐였는지 생각 계속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그냥 뭔가 이렇게 대화 타협을 그 시도를 한다든지 뭔가 여지를 준다든지 해서 뭔가 바뀔 가능성이 있으면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없잖아요. 지금. 없죠. 아니 총선을 이렇게 대표했는데도 대통령이 국정기조 안 바꾸고 사람도 안 바꾸고 소통이 오- 잘못됐다 그래요. 오히려 친윤들을 다시 불러들여가지고 낙선한 사람들. 그 와. 총리는 언제 바꾸는 겁니까?
예? 총리 아니 총리 아 너무 저도 궁금해요. 바꾼다리지 않았어요? 5년 내내 할 것 같기도 하고. 어제 보니까 막 입술 다 트셨던데 엄청 피곤해요. 그만두고 싶으신 것 같은데 그만도 못 두고 참 힘들어. 진짜 힘드네요. 자, 이재명 대표 뭐 출마할 가능성이 크다,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국민의힘은 지금 상황을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은데 참 이게 재밌는 게 김기현 대표가 될 때 그때 뭐 꼴찌가 1위 된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 초반에 상황을 보면 네. 일단 당원 100%로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 만들기 프로젝트가 됐다고 보고 이번에는 뭐 당원 80에 여론조사 20 뭐 이렇게는 했더라고요. 네. 어대한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대세에 어떻게 보면 영향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 룰 바꾼 게요? 예. 전혀 없죠. 전혀 없다. 예, 왜냐하면 예. 뭐 20%도 뭐 그 저희 그 규모도 작지만 뭐 역선택 방지정 또 있잖아요 거기도. 예. 국민의힘 지지자층에서만 여론조사 20%를 넣는 거라서 큰 의미도 없죠 사실은 그냥 의미가 100%랑 거의 똑같은 그런 거고. 네. 뭐 여론조사 보니까 뭐 58%가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그 한동훈 그 전 비대위원장을 지지한다고 하니까 뭐 무난하게 되겠죠. 어대한이 되겠죠. 근데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총선 막 끝나고 연합뉴스 TV 등 이렇게 방송에 나가가지고 네. 이 주제로 한동훈 출마할지 말지에 대해서 막 이렇게 주제가 있었어요. 예, 그때 그 국민의힘 쪽 패널은 전부 다 안 나온다 그랬어요. 아, 그 당시에는 설마 어떻게 나옵니까? 이렇게 대패를 했는데 예. 벼르기도 낯짝이 있지 뭐 이런 기조였거든요. 예. 야, 근데 지금 완전히 전부 다 뭐 당연히 해야 될 것처럼 또 바꾸더라고. 저는 그때 한동훈 예. 나온다 그랬어요. 아, 그때 예. 선견지명 있으시네요. 왜냐하면 예. 한동훈 장관은 정치적인 역량이나 이런 게 전혀 갖춰지지 않고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과거의 DJ나 이런 분들처럼 항상 그 전에는 보면 이렇게 선거나 이렇게 크게 패배하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좀 휴직을 갖거나 공부를 하거나 이렇게 돌아왔는데 한동훈은 그런 여유도 없고 아하. 되게 불안하고 초조해요. 그래서 여기서 그래요? 자기 내쳐지면 예. 잊혀지면 그냥 끝난다고 생각하거든. 그리고 실제로 끝날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잊혀질 거라고. 아하. 지금이야 이제 막 지금 전당대회에 있고 보니 툭하면 뭐 SNS 써가지고 자꾸 네, 이재명 네. 대표 소환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조명 받고 그러는 거라서 전 나올 것이다. 근데 나올 거 100% 나옵니다. 그래요. 나와서 대표가 되면 또 이재명 대 한동훈 구도가 되겠네요. 네. 승장과 패장의 또 대결. 총선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장관은 이제 엄청난 딜레마에 빠지겠죠. 근데 예. 한동훈 장관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음, 그게 본질 아닙니까? 네. 어떻게 설정할지가 저는 궁금해요. 궁금하다. 저기 그 이준석 의원이 이제 예상하기로는 윤석열이 죽여버릴 거라고 가만 안 둘 거라고 자기처럼 막 그렇게 얘기하던데 아, 한번 두고 볼 일입니다. 이준석 시즌 2가 될 것 같다. 두고 볼 일입니다. 그래요. 두고 봐야 과연 되겠습니다. 캐비넷을 열지. 캐비넷을. 아 이게 참 그럴 것 같아. 서로 가지고 있어가지고 예. 누가 먼저 뽑냐. 예. 뭐 서로 막 이 압박하고. 그래도 있다. 대통령은 예. 그 임기 중에는 불소추 특권이 있으니까 네가 먼저 죽인다. 뭐 먼저 죽이면은 그 다음에는 또 살아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정도까지 우리가 이렇게 아, 상상을 하니까 참. 그러니까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이런 상상의 나를 펼칠 정도로 이제 국민의힘 상황도 참 녹록치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이 아까 정무위 얘기하다 저희가 못한 부분이 있는데 네. 쿠팡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마 모르겠습니다. 이제 쿠팡 쓰신 분도 많으실 것 같고 네. 그때 이제 공정위와 쿠팡의 다툼 문제들 네. 이런 것들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지 궁금한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정무위 소관이죠? 예. 공정위. 그러니까 쿠팡에서 1,400억 과징금을 네. 이제 그 공정에서 때렸는데 음, 때리고 나서 쿠팡의 그 태도가 정말 의외더라고요. 더 강하게 나왔더라고요. 갑자기 뭐 로켓 배송과 무료 배송을 아니, 그러니까요. 중단하겠다라고 그 소비자를 인질로 해서 막 협박하듯이. 근데 야. 지금 공정위에서 문제 삼은 것은 로켓 배송이나 그게 아니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저게 문제잖아요. 검색 순위. 그러니까 PB 상품. 예, 알고리즘을 조작하거나 리뷰 그 후기 같은 거 쓰는 거를 조작해 가지고 자사 상품인 PB 상품이라든지 뭐 이런 네. 것들을 그 판매를 많이 이제 늘리는데 악용했다. 요게 지금 본질이잖아요. 예. 그거를 개선하면 될 일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로켓 배송을 중단한다 그러니까 참, 이 글쎄요, 진짜 이 국민을 이제 볼모로
이용자들 볼모로 삼는 그런 느낌도 좀 들고. 이 쿠팡 온라인 플랫폼 이제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가 대단히 큰 문제가 된 게 이제 한참 됐어요 이미. 네. 근데 지금 기존의 법들은 이 온라인 플랫폼을 전제로 하지 않고 기존의 대형 뭐 마트라든지 백화점이나 이런 거를 전제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네.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을 규제하는 법이라든지 거래 공정화법 같은 것들의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쿠팡에서 이제 쿠팡에서 거기 입점 업체들의 물건을 올려놓고 파는 역할인지 알잖아요. 보통은 네. 자사 상품도 많이 팔아요. 아. 자사 상품도 상당히 많이 팝니다. 예. 그러니까 보면 이런 거예요. 쿠팡이 선수와 감독을 겸직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쿠팡에다가 경쟁. 온라인에다가 예. 쇼핑몰에다가 자사 상품도 올려놓고 그 입점 업체 물건도 같이 올려놓으면서 자사 상품에 대해서 알고리즘을 조작해갖고 더 노출을 많이 되게끔 이렇게 조작한다든지 본인의 임직원들을 시켜갖고 본인들의 자사 상품, PB 상품이라 하거든요. 그 상품에 대해서 좋은 후기를 남기고 댓글을 막 달아가지고 그걸 사게끔 유도하는 거. 그러니까 이 공정하지 않은 거잖아요. 하하. 이건 당연히 고쳐야 되는 거지. 피해가 소비자한테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과거의 낡은 이 법이나 제도 이걸 빨리 바꿔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만들어야 된다. 이것도 정무의 중요한 업무입니다. 맞습니다. 자, 정무위원장이 언제 선출될지 모르겠지만 자, 일하고 싶어하는 국회의원 여기 있습니다. 네. 김현정 예. 민주당 의원 일하고 싶어서 지금 너무나 참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그래도 민주당 의원들이 간담회도 하고 네. 여러 현장 활동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임위 활동 언제 할지 좀 지켜보면서 기다려보면서 김현정 의원의 의정 활동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보내드릴 시간이니까 네. 가시기 전에 끝으로 못다한 말씀 있으면 듣고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뭐 매주 화요일 날마다 뵈니까 네. 그때 뭐 또 못한 말도 하면 될 것 같고 저는 어쨌든 지금은 예, 그 속도전을 할 때다. 아 더불어민주당이 속도전을 할 때다. 예 지금 해야 되고 우리가 처음에 결의한 내용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결의한 내용이 있고 그 효능감 있는 국회 만들기 위해서 그 심판의 도구로 쓴 거에 대해서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분명하게 국민들한테 약속했고 우리 의총을 통해서 결의했어요. 네. 근데 뭘 자꾸 그 여당에서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거기에 일일비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게 그리고 또 실제로 네. 국회의장이 되신 우원식 의장께서도 지난번에 그 당내 의장 후보 선출할 때 그렇게 공약하셨거든요. 그렇게 좀 효능감 있는 국회 이끌겠다라고 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그대로 그냥 가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대로 가면 된다. 초심을 잃지 말고 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실버스타님께서 김현정 의원님 강하게 싸워주세요. 부탁입니다. 이런 말씀도 주고 계시고 또 응원하는 댓글을 통해서 김현정 의원의 정무위 상임위 대비도 많이들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 예. 그 특별 대책단에서 안부수와 김성태를 모해 이증 교사 혐의로 네. 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활동도 계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지켜보고 네. 현장에서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